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대학생인 영석의 경험담이다. 영석은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 방학 동안 시간이 많았던 그는 평소에 잘하지 않던 도전적인 것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도시 내에서 벌어졌던 미스터리 투어라는 이름의 투어였다. 평소에는 관광지와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투어는 서울 곳곳에 숨겨진 괴담과 흉가를 다니는 특별한 투어였다. 영석은 모험심에 불타 그 투어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각종 온라인 후기들을 읽어보니 대부분 어구적이고 과장된 거짓말 같았지만 몇몇 후기는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그것은 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런 후기들 중 나중에 생각해보면 절대로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경고가 많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투어는 한 여름밤 수요일에 시작되었다. 가이드는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들로 이끄는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날 저녁 투어버스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버스는 출발했고 첫 번째 목적지인 외딴 산기슭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에 도착했다. 그 저택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폐가로 방치되어 있었다. 입구에는 출입금지라는 붉은 표지판이 있었지만 투어의 일환이기에 그들은 가이드의 인솔하에 저택으로 들어갔다. 저택 내부에 들어서자 곧바로 썩은 나무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은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은 먼지에 덮여 있었다. 가이드는 이곳이 과거의 한 일본 장군의 집이었고 그가 이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장군은 전쟁 후 이곳에 눌러앉아 조용히 살아가려 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고 결국 이 저택에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이후 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때였다. 갑작스럽게 바람이 창문을 후려쳤고 저택에 낡은 구조 탓에 군데군데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일부 참가자들은 겁이 나서 한데 모여 가이드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영석은 호기심에 이끌려 혼자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마치 사람이 오르기를 거부하듯 큰 소음을 냈다. 2층에 올라서 보니 다른 것은 눈에 띄지 않았으나 무언가가 그의 시야를 끌었다. 저 멀리 복도 끝에 있는 한 짝은 방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영석은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다가갔다. 방문을 살짝 밀어보니 문은 삐걱거리면서도 쉽게 열렸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도 없고 피아노가 없는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는 경악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등에서 땀이 흘렀다. 방 안은 이상하게도 다른 방들과 다르게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영석은 발걸음을 돌려 방을 나가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문이 온전히 닫혔다. 당황한 그는 문에 난 손잡이를 잡고 힘껏 잡아당겼으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방 안은 아까와 다르게 한기 가득한 공기로 뒤덮였고 피아노 소리는 점차 크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동시에 저택 전체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극도의 공포에 빠진 영석은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방 구석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그는 결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다. 그것은 형체도 불분명한 검은 그림자였는데 그 존재가 어느 순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얼어붙은 듯한 느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순간은 길게 느껴졌다. 얼마 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투어 가이드의 목소리였다. 여기 있었군요. 다들 찾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방 안의 한기와 소리들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가이드는 영석을 데리고 다른 참가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그가 방금 겪은 일을 믿지 못했지만 영석은 그것이 분명 실제로 일어났음을 느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영석은 다시는 공포 투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종종 밤중에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날 저택에서 느꼈던 한기가 온 몸을 감싸는 듯한 공포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때 만난 존재는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영석은 매일 밤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이 이야기는 그가 경험한 공포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우리 동네는 밤이 되면 조용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운 느낌마저 들었다. 어둑한 골목길을 걸으며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어느 순간 등 뒤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도 같았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볼까 생각했지만 괜한 두려움에 발걸음을 더 빨리 할 뿐이었다. 집 앞에 도착해서야 나는 그 인기척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에서 그 기분 나쁜 느낌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이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섰고 어서 이 일을 잊고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속에서조차 나는 편안히 잘 수 없었다. 꿈속에서는 내가 평소에 다니던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었다.
같은 골목, 같은 가로등, 그리고 같은 인기척. 이번에는 너무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뒤돌아보니 굽은 허리에 구부정한 모습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얼굴은 어딘가 흐릿해 보였지만 유약하게 앙상한 손으로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꿈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긴장감 때문에 목이 타들어가던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한 잔 들이켜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히 꿈일 텐데 어쩐지 너무도 현장감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도 그 꿈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뚜렷해졌다. 그녀는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잡히지 않았다. 마치 엄청난 저 너머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고 나도 그 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모습과 몸짓을 보며 그녀가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어느 순간 용기를 내어 꿈속에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무엇을 말씀하려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나지막히 한 곳을 가리켰다. 바로 내가 매일같이 다니는 그 골목길 한복판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그 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내일은 그 길을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이 단순한 꿈이라기엔 너무도 강렬한 불안감을 내게 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밤 나는 홀로 그 골목길을 찾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골목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즈음이었다. 가로등이 흐릿하게 빛나는 그곳에서 나는 뭔가가 내 발 아래에 바스락거리는 것을 느꼈다. 차마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것은 낡고 해진 검은색 일기장이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의아해하며 나는 손전등을 비추어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필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가 쓴 것이 분명한 그동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 골목에서 몇몇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고 어느 날 그들을 피해 달아나던 중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녀의 절망과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글이었다. 일기를 다 읽고 나서야 나는 할머니가 전하려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을 용서하고 평화롭게 저 세상으로 떠나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는 얼른 그 일기장을 정갈하게 수습하여 그녀의 넋을 기리고자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꿈속에서 할머니는 눈에 띄게 평온한 모습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 멀리 걸어갔고 그리하여 나는 그녀가 드디어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로 나는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온화한 느낌을 받곤 한다. 아마 할머니의 넋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 경기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에는 오래된 기숙사 건물이 하나 있었다. 이 기숙사는 과거의 명문고등학교의 소속이었지만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0년 전 폐수되었다. 이후로도 수많은 소문과 미신이 돌았지만 그곳은 진실로 은은한 공포의 장소로 남아있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학생인 지수였다. 그녀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이곳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기숙사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그녀를 막을 순 없었다. 첫날 밤 기숙사는 무섭도록 조용했다. 지수는 고풍스러운 목재 계단을 올라 3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곤했던 그녀는 이내 잠에 들었는데 밤중에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창문 흔들리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무언가 더 개인적인 인간의 기척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문득 현관 쪽에서 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방문을 열어봐도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지수는 이 마을의 유일한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료품을 챙기며 그곳에서 일하는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은 사근사근하게 기숙사에 대해 물어보는 지수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기숙사에서는 한 학생이 실종된 뒤로 종종 그 학생의 환영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겉으로는 웃어넘겼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차가워졌다. 그날 밤 지수는 다시 한번 이상한 느낌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기분에 뒤돌아봤지만 여전히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 옆에 흐릿하게 서성거리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기겁하여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지수는 다음 날부터 이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로 했다. 마침 그 마을 작은 도서관에 가게 되었고 그녀는 20여 년 전에 신문 스크랩북을 발견했다. 그 신문에는 그곳에서의 실종 사건과 수사하지 못한 미제 사건에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에서 지수는 깜짝 놀랐다. 사진 속 소녀의 모습은 바로 기숙사에서 보았던 그 그림자와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귀신 출몰의 소문으로 이를 치부할 수 없었다. 지수는 기숙사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어떻게든 이 실종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밝혀내리라 결심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정이 되자 기숙사의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소리를 따라간 그녀는 오래된 볼트가 박힌 낡은 문을 발견했다. 지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고 그곳엔 불안정하게 비친 손전등 불빛 아래 낡고 발이 상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 일기장에는 실종된 소녀의 이야기와 그녀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무언가에 쫓기고 두려워했던 소녀, 그리고 그녀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된 그날의 미스터리가 풀려갔다. 그 일기 속에서 진실을 발견한 지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녀의 원혼이 더는 이곳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인과 함께 그 일기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소녀의 영혼은 결국 명예를 되찾고 평온한 안식을 찾게 되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낡은 기숙사를 떠나기 전 소녀의 방이었던 그곳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그날 이후로 그 기숙사에선 더 이상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은 예전처럼 평화로움을 되찾았다. 이후로 지수는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용기와 결단력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종종 그 소녀의 미소 짓는 얼굴을 떠올리며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